늦은 저녁 상가는 마감을 하고 있고 주택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죠. 강민재는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불면증은 그를 오늘도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고독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편의점 앞 벤치를 향해 몇 걸음 옮겼어요. 벤치에 겨우 몸을 기댄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었죠. 24시 편의점 안에서는 한지수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6살 대학원생인 그녀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곳에서 일했어요. 지수는 무심코 CCTV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벤치에 쓰러질 듯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거든요. 아저씨, 지수는 재빨리 편의점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어 5,000원권 한 장을 꺼냈어요. 계산대에서 초콜릿과 이온 음료를 집어들고는 재빨리 계산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다시 밖으로 나와 민재 옆에 앉았어요. 이거 드세요. 저혈당인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드셔야 해요. 지수는 초콜릿 포장을 뜯어 민재의 손에 쥐어줬어요. 민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초콜릿을 입에 넣고 이온 음료를 마셨어요. 단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민재를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나자 민재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또렷해졌어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119 부를까 했어요? 아닙니다. 덕분에 괜찮아졌습니다. 민재는 지수의 명찰을 보았어요. 한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은 색이 발해 있었고 운동화는 닳아서 밑창이 보일 지경이었죠. 민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선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없고 대가를 바라는 눈빛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 그냥 받으세요. 지수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민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손을 흔들며 편의점으로 돌아갔어요.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일하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민재의 머릿속에는 지수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20년간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그에게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점퍼,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죠. 그는 천천히 걸어 어젯밤 그 편의점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낮 시간대 직원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가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어요. 다른 일하는 학생은 언제 출근하나요? 민재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지수 언니요? 밤 10시에 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밤 9시 50분, 민재는 다시 편의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곧 무거운 가방을 맨 지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두꺼운 책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죠. 지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재는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그는 신문을 펼쳐들고 지수를 관찰했습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가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매일 다른 시간대에 편의점을 찾았어요. 때로는 새벽 2시에, 때로는 새벽 4시에 나타나 간단한 물건을 샀습니다. 지수는 그를 어젯밤의 아저씨로 기억하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그 후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민재는 그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수는 일주일 동안 계속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평일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러 씻고 오전 9시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은 늘 편의점 할인 도시락이었죠. 어느 날 새벽 민재는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사장은 지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한지수. 이번 달 급여 좀 늦어질 것 같아. 네, 하지만 사장님, 월세 내야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장사가 안 되잖아. 민재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당은 원래 안 주는 거 알지? 최저임금만 줘도 양심적인 거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던 거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 씨, 나야. 수화기 너머로 이소영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새벽 4시인데요. 급한 일이야. 한지수라는 사람 조사 좀 해줘. 신용조회는 하지 말고. 민재는 지수의 기본 정보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이소영은 민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한지수, 26세. 사회학대학원 석사과정입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월 35만 원 원룸에 거주 중이고요. 부모님은 3년 전 사업 실패로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소영이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 빚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지수 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지수의 대학 성적은 우수했어요. 사회 불평등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네. 불평등을 연구하면서 본인이 불평등의 피해자란 말이야. 이소영은 민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분을 응, 도와줄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알아. 절대 내 정체는 드러내지 않을 거야.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누군가를 돕되 그 사람이 모르게 돕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장학금, 건물 매입, 근로 환경 개선, 간접적인 방법들이요. 좋아, 그렇게 하지 추진해봐요. 소영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가 알바를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사장님의 존재는 철저히 숨기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재는 오랜만에 목적이 생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이소영과 함께 고급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만년필을 들고 첫 번째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걸로 5억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익명 기부 형태입니다. 추적 불가능하게 처리했어요. 이소영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조건은 사회학 분야, 대학원생 3명에게 2년간 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심사 기준은 연구 실적과 경제적 필요도를 5대5로 평가합니다. 한지수 씨가 선정될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편의점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건물주가 수락했나요? 네, 시세보다 2억 높게 제시했더니 바로 동의했습니다. 민재는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이소영에게 건넸어요. 계약은 법인 명의로 하고 즉시 편의점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통보를 보내세요. 이소영은 노트북에 메모를 입력했습니다. 원룸 건물은요. 그것도 매입합니다. 전체 리모델링하되 기존 세입자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온 문자였죠. 한지수 학생, 우수 연구자 장학금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월 300만 원, 2년간 지급.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아, 나 장학금 받았어. 월 300씩?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며칠 후 편의점 사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사장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굳어 있었어요. 지수 씨, 건물이 매각됐어요. 네. 그리고 본사에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시급 조정해야겠어요. 사장은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지만 지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린 야간 수당도 정산해 드릴게요.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건물을 매입한 민재가 편의점 주인을 만나 지금 지수를 그대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유지해 주기로 했었기에 편의점주는 지수가 혹시나 그만두고 나갈까봐 부랴부랴 임금과 시급을 맞춰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가 사는 원룸 건물에 공사 안내문이 붙었어요.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지만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월세는
동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내려간다고 적혀 있었죠. 지수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요즘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냐? 장학금에 시급 인상에 집 리모델링까지. 친구들도 함께 기뻐해줬어요. 지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바 시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연구에 집중해야지. 그날 저녁 시간, 민재는 편의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편의점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이소영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한 달 사이에 투입된 금액이 45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자금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민재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이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 씨, 그날 밤 그 아가씨가 나한테 얼마를 썼는지 알아? 5천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 지갑에 있던 마지막 5천 원이었어. 민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돈이 그 아가씨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그때 당시 자기 전부였어. 이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목표는 단순해. 저 아가씨가 알바 줄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민재는 다시 편의점을 바라봤어요. 그게 진짜 보답이라고 생각해. 이소영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다음 단계 계획을 확인했어요.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단, 절대 내 정체는 드러나면 안 돼.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주 7일이던 알바를 주 3일로 줄였어요. 그녀는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금 입금 통지서가 놓여 있었죠. 도서관 근처 벤치에는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지수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소영의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단계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천천히 진행하자.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벤치 옆 쓰레기통에는 빈 커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이제 주 3일만 알바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여유로운 미소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논문 진행도 순조로웠고 지도교수도 만족스러워했죠. 어느 날 밤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계산대로 왔어요. 커피 한 잔이랑 샌드위치 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수는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편의점을 찾았어요. 항상 정중했고 가끔 지수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넸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남자는 지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밤에 일하시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박태준이라고 해요. 투자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그럴듯한 회사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인사했어요. 한지수입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더욱 자주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대학원생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연구 주제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사회불평등을 연구하신다고요? 의미 있는 일이네요. 태준의 말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에 호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태준은 편의점 앞 벤치에서 지수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지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사고 싶은데.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24시 카페로 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다들 힘들게 사는데 기회는 없고. 태주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투자로 인생이 바뀌었죠. 지수는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주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수 씨도 요즘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던데 장학금 받으셨나 봐요? 태준의 질문은 가벼웠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태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 지수에게 인생 선배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평소처럼 편의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지수와 태준이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준의 과도하게 세련된 행동과 말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시계, 값비싼 구두, 계산된 미소. 민재는 20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쌓은 직감으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즉시 이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 씨, 긴급이야. 무슨 일이세요? 박태준이라는 사람 조사해줘. 30대 중반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민재는 태준의 외모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소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48시간 후 이소영은 긴급하게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소영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태준, 35세. 과거 5년간 7건의 투자 사기와 2건의 혼인, 빙자간음 사건으로 고소된 적이 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해자가 42명, 총 피해액이 18억입니다. 이소영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법정에 서 있는 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번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예. 다단계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면서 신규 회원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지수 씨를 노리는 게 분명합니다. 지수 씨에게는 돈보다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의 말에 민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막아야 해.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알아. 내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지.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수를 보호해야 하지만 방법이 쉽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낼까요? 이소영이 제안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출처불명의 메시지는 오히려 의심만 살 거야. 민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태주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지수 씨,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좋은 인연이잖아요. 태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민재는 편의점 맞은편 그늘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소영의 문자였어요. 박태준, 오늘 오후 새로운 투자 설명회 개최. 한지수 씨도 초대받은 것으로 확인.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태주는 지수를 편의점 근처 괜찮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지 않지만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지수는 평소 입던 편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 씨, 오늘 커피 제가 살게요. 태주는 자연스럽게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그는 지난 몇 주간 지수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상황을 파악해왔습니다. 요즘 연구는 잘 되고 있어요? 태준의 질문은 언제나 관심 어린 것처럼 들렸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논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수 씨 혼자 사시면서 힘든 점 많죠?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사업이 잘 안 되셔서. 태준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날 이후 태준은 더 자주 지수를 찾았어요. 편의점에 들러서는 야식을 사주고 퇴근길을 배웅해주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2주가 지나자 태준은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수 씨, 사실 제가 지수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수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주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제가 너무 급했네요. 하지만 태주는 계속 지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내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었어요. 지수는 서서히 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주는 지수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지수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자상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태주는 우연을 가장해 물었습니다. 지수야, 부모님 빚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 지수는 술 한잔 한 뒤라 경계심이 풀려 있었어요. 5천 정도. 내가 조금씩 갚고 있어. 태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혼자 많이 힘들겠다. 며칠 후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수를 만났어요. 지수야, 내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전남 쪽에 새로 들어온 채권 회사가 있대. 되게 악질적으로 한다던데 혹시 부모님 쪽으로 연락 온 거 없어? 지수는 불안해졌어요. 아니, 아직은. 그래? 근데 5천 정도 빚진 사람들 위주로 타겟을 잡는다던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태준의 말에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일주일 후 태준은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수야,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는데 그 회사가 이번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돌아다닌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갚아놓는 게 어때? 지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장학금으로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건 학비와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지수의 말에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제안했어요. 내가 빌려줄까? 우리 연인 사이잖아. 3천만 원 정도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해.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태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불안해하는 게
나도 힘들어?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지수는 머뭇거렸습니다. 태주는 계속 설득했어요.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더 힘들잖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 결국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3천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고마워, 태준아. 꼭 갚을게. 지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지수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초대했어요. 저녁 먹고 영화나 볼까? 집이 넓어서 편하게 쉴 수 있어. 지수는 조금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남자친구였고 3천만 원이나 빌려준 은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깔끔했습니다. 태주는 음식을 시키고 와인을 꺼냈어요. 오늘은 좀 쉬어가.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영화를 보던 중 태주는 지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수야, 태주는 지수를 안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몸을 뒤로 뺐어요. 태준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왜? 우리 사귀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3천만 원이나?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돈이랑 이건 별개잖아. 지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은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 후로도 태준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킨십을 시도했고 거절하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커플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느 날 밤 태준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사람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돈도 빨리 갚아야 할 것 같고.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우리가 진짜 연인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계속 거부하잖아? 태준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그냥 돈만 받으려고 나랑 사귄 거야?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건지, 태준의 요구가 정당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수 씨, 괜찮으세요? 많이 우셨나 봐요. 지수는 깜짝 놀라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따뜻한 커피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다면. 민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돈을 빌린 일, 태준의 요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그녀는 착한 동네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던 민재에게 털어놓았어요. 민재는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수 씨, 절대 지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는 지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런 요구를 할 권리는 없어요. 그건 명백한 강요예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3천만 원이나. 돈과 그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수 씨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상관없어요. 민재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 채권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재의 말에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어머니는 최근 몇 달간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태준이가 거짓말을. 민재는 지수에게 물을 건넸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그냥 편의점 손님이잖아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저를 왜 도와줬나요? 당신은 처음 본 나에게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 건가요?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이소영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의 집 서재에는 박태준에 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소영은 노트북을 열며 추가 조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박태준, 과거 5년간 같은 수법으로 7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강요하고 거절하면 빚 독촉으로 협박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소영은 화면을 넘기며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보여줬어요. 3명은 결국 관계를 맺었고 4명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배로 갚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신고는 2건이 접수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사용증이 있고 사귀는 사이였다는 게 입증돼서.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해.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이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오신 인명성이 무너집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사장님의 모든 일상이.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 씨, 20년 전 내가 왜 숨어 살기로 했는지 알아? 이소영은 조용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내 돈만 보고 다가왔어. 진심은 없었지. 그게 지겨워서 도망친 거야. 민재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지수 씨는 달랐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마지막 돈을 썼어. 이소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수한 선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익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재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민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운영하는 법률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어요. 긴급 건의입니다. 한지수라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해요. 무료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민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움직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김 변호사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률법인 정도의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지수는 당황했어요. 네, 저는 변호사를 부른 적이. 지인분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권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지수는 어젯밤 민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 지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 채권회사가 간다는 게 거짓이었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지수는 안도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한편 태주는 지수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지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편의점으로 찾아왔어요. 지수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왜 연락을 안 받아?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태준이 다가오려 하자 지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 나 변호사랑 상담했어.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 변호사?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부모님께 채권 회사 같은 거 없었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너 과거에도 같은 짓 했다며? 김 변호사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한지수. 내가 뭘 안다고? 나 내일 경찰서 가. 고소할 거야. 지수의 말에 태준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천만 원 받아놓고.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준과 지수 사이에 섰어요. 그만하시죠.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습니다. 태준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누군데?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준은 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좋아. 근데 한지수, 너 내일 돈 갚아. 3천만 원의 이자까지. 태준은 쏘아붙이고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재는 지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연결해 주시고.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준다는 것, 그것도 유명한 법률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그리고 민재의 태도도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치곤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먼저 말했어요. 내일 경찰서 가실 때 김 변호사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이소영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박태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지수 씨 주변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정체를 알아내려는 거군. 예. 그리고 한지수 씨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이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응. 지수 씨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계속 숨기는 건 오히려 실례인 것 같아.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김 변호사는 지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기죄와 성적 강요미수 혐의였습니다. 한지수 씨,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 빚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김 변호사가 피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박태준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했고 차용 후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어요. 증거 자료가 충분하네요. 카톡 대화 내역,
차용 중, 통화 녹음까지.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박태준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추가 피해자들의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수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3건 더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편의점에서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민재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민재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분 맞죠?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학금, 시급 인상, 집 리모델링,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까지 다 우연일 수가 없어요. 지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민재의 대답은 사실상 인정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고였어요. 변호사님이 처음 연락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뿐이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색바랜 영수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가 사주신 초콜릿 영수증이에요.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00원짜리 영수증을 갖고 계셨어요?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받아본 진심이었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실 저는 강민재입니다. 20년 전 IT 벤처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민재, 한때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 돈만 보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살았죠. 20년 동안. 지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날 밤 지수 씨는 달랐어요. 쓰러진 동네 할아버지를 그냥 도와주셨잖아요. 민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지수 씨가 모르게.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민재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당연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지수 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수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한 일들을 거부하셔도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정말. 근데 지수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저한테 동정하신 건 아니죠?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수 씨의 선택권은 언제나 존중합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제가 한 지원들 계속 받으셔도 되고 중단하셔도 됩니다. 지수 씨가 결정하세요. 지수는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민재가 자신에게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할 기회,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선의가 존재한다는 희망이었죠. 지수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답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해주신 일들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처럼.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지 마세요. 혹시 제가 할아버지 손녀가 되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주실래요? 지수의 말에 민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계를 맺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대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수의 석사학위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수 학생, 우수 논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총장이 상장을 건네자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 뒤편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민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익명적 선행이 수혜자의 자존감과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수의 논문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지수는 민재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지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민재는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지수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 지수 내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수는 멈춰서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사과정 진학 대신에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일이에요.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연결해주고. 지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민재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번엔 제 힘으로 해보려고요. 민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혜자였던 지수가 이제 기여자로 성장한 거예요. 며칠 후 민재는 이소영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소영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익명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지수 씨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100억 정도로 시작하죠.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지수 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이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요. 이소영은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서는 건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수 씨가 가르쳐 줬어요. 숨는 게 답이 아니라고. 한 달 후 장학재단 첫 심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질문했어요. 이 학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연구 열정이 대단하네요. 민재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선발하시는 게 어때요? 민재의 제안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재와 지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그 편의점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날 밤 생각나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5천 원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지수의 제안에 민재는 놀랐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만 말 편하게 해주세요. 세상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존댓말을 쓰나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이제 제 가족이잖아요.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질 듯 앉아있던 자신과 달려와준 지수의 모습. 5천 원이 만든 기적이네. 민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이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녀가 도운 첫 번째 청년은 지수처럼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장학금 정보도 알려줬어요. 민재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소형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고립이 아니었어요. 지수와의 주말 저녁, 장학재단 회의, 이소영과의 대화. 선택적이지만 의미 있는 관계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수의 집에서 민재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곧 다 됐어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진심 어린 관계, 따뜻한 일상, 그리고 삶의 의미.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부모님 뵈러 가실래요? 엄마가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지수의 제안에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지수는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년 전 그날 밤의 영수증이 소중히 보관돼 있었어요. 5천 원. 민재는 영수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5천 원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작은 선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지수 역시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아버지.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5,000원으로 산 초콜릿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선이는 선이를 낳고 은혜는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는 여전히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문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